김현정의 뉴스 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도 상당히 무더웠습니다. 그런데 지난밤에는 늦게 주무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시나 과천, 세종시 이쪽에서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아마 집 문제를 놓고 부동산 문제를 놓고 이런저런 오가는 얘기들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과연 부동산 상승 그래프는 꺾일 것인지 그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는 아침입니다. 그 향방에 관심을 모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노루입니다. 태풍 노루. 주말쯤에 한반도 쪽으로 향한다고 하는데 태풍 노루가 이런 거는 노루 패스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캐리어를 보지 않고 건네는 노루 패스는 나쁜 거지만 태풍 노루가 피해를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노루 패스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윤정 앵커를 대신해서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상욱 기자입니다. 잠시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정훈 기자. 네. 첫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가장 센 놈이 왔습니다. 가장 센 부동산 대책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상했던 수준을 뛰어넘었는데요. 정부가 어제 서울 11개 자치구와 세종시를 투기 과열지구와 투기 지역으로 중복 지정하는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보유세 강화를 제외하면 정말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썼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당장 오늘부터 투기 과열지구 또 투기 지역에서는 재건축 외에도 재개발 단지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LTV, DTI 등 금융 규제도 강화됩니다. 예. 재개발 단지 분양권 전매 금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 이거는 예상외의 게 하나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보유세가 빠졌다, 이 지적은 계속 나오는데 이것까지도 했어야 하나, 이런 반론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 자체가 이렇게 꽁꽁 묶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죠. 예. 이와 함께 집값을 근본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결국 보유세를 인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를 막을 수 있다는 건데요. 정부는 파리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보유세 인상 여부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2부에서 김태년 정책위 의장을 연결하는데 이때 좀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뭡니까? 네, 대화 아닌 제재가 필요해. 이거는 북한과의 문제이군요. 트럼프 대통령, 북한과 대화보다는 제재 강화로 방향을 잡는 것 같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젯밤에 북한에 대한 패키지 제재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북한의 원유와 석유 제품 수입 봉쇄, 또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또 유엔 대북 제재를 거부한 국가의 선박 운행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금지 등 고강도 제재 방안이 망라됐습니다. 특히 북한을 상대하는 제3국에 대한 제재도 가능해져서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도 높이게 됐습니다. 그제는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죠. 어느 시점에 북한과 생산적 대화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북 정책이 수정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결국 대화보다는 제재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네요. 어느 시점이라는 게 북한이 굴복하고 일단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생산적인 대화를 한다, 이런 뜻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혼선입니다, 혼선. 아무튼 교통정리는 그렇게 되는 모양이고. 마지막 포인트는 뭡니까? 무간 지옥입니다. 오늘 화끈한 게 많습니다.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MBC 기자와 PD들이 자신들의 일터를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시사 제작국 소속 기자, PD 32명이 어제 성명서를 냈습니다. 저항하는 기자와 PD는 쫓겨나거나 남아서 최악의 방송을 막기 위해서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제작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사 매거진 2580 생방송 오늘 아침 등의 프로그램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모든 것을 걸고 한판 승부가 지금 벌어지는 곳, 이걸 승부라고 해야 될지는 참 가슴 아픕니다만은, 지금 배수진을 치는 거군요. MBC 기자와 PD가 동시에 제작 중단에 돌입한다. 참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였습니다. 네. 육군 제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추가 폭로에는 전자팔찌를 채워 상시 호출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머슴처럼 부려지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 대장은 갑질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자 전역 지원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제 육군 장성과 그 부인의 갑질, 그 논란에 대해서 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노예 공관병 실태에 대해서 인터뷰가 나간 뒤 하루 종일 반향이 컸습니다. 인터뷰 이후로 계속 추가 제보가 쏟아져 들어가고 있어 내용을 정리하기도 힘들 정도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을 오늘 다시 한번 연결해서 군에서 내놓는 해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새로 들어오고 있는 제보는 어떤 내용들인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엄청 바쁘실 텐데 어제 우리가 인터뷰하는 시점에서는 공관병에게 전자 팔찌를 채워서 수시로 호출을 한다. 대장 공관에 냉장고가 열대인데 그 열대에 다 넣지도 못해서 상하는 것도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또 추가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요. 어떤 것들입니까? 예, 저희가 오전에 저희가 출근해서 좀 있다 보니까는 제보가 또 쏟아져서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전자팔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충전식인데 배를 누르면 이쪽에서 이제 번호가 뜨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이제 이 번호가 다릅니다. 1번 뜨면 어디로 가야 되는 뭐 거예요? 예를 들면은 2층에서 부르는 거고, 예. 2번 누르면 저쪽 안방에서 부르는 거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제품이 있었습니까? 제품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거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어디에서 쓰려고 만든 제품일까요? 군에서 쓰려고 만든 제품은 아닐 텐데 참. 네, 그래서 호출했는데 안 오니까, 예. 뭐 느려 터진 군뱅이다라고 뭐 욕을 하고, 한 번만 더 늦으면 영창 보내버리겠다고 보고는 남고요. 그게 지금 장군의 이야기입니까? 부인의 이야기입니까? 부인의 이야기. 이 벨은 장군도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같이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런 가혹행위는 장군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부인은 굉장히 악질적으로 보이고 남편은 되게 온순하게 보이는데요. 이 상황 모두를 컨트롤하는 거는 사령관입니다. 예. 부인이 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게 아니다. 제가 그 전역 지원서의 꼼수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은 이렇게 이제 해놓고 막 뛰쳐 올라가니까 이제 호출 벨 있지 않습니까? 벨. 그러니까 본인이 누르는 거, 동그란 거. 예. 그거를 집어 던져버려요. 그래서 공감병이 맞았습니다. 이거 엄밀히 폭행죄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휴가 나왔을 때 부인이 공감병에게 전을 붙여주라고 이제 간식을 챙겨주라고 한 거예요. 부침개를. 예. 공감병이 깜빡한 겁니다. 일이 하도 많으니까. 그랬더니 부랴부랴 늦게 이렇게 전을 붙여서 올라가니까 그거를 본 부인이 늦게 가져왔다고 그 전을 얼굴에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예. 그 얼굴 폭행했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집에 식물이 되게 많대요. 예. 화분 이제 뭐 이렇게 거요. 키우는 것들. 예. 예. 근데 그 관리 제대로 못했다고 발코니에다가 그 추운 날 1시간가량을 가둬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저는 반려견들한테 이렇게 하면 동물학대예요. 처벌받습니다. 근데 도대체 사람인 그 공간을 관리하러 온 공무를 하러 온 병사입니다. 그렇죠. 사실상.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취급하는 건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교회 가서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 부분은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모총장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볼까요?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37기 그러니까 박지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이죠. 박지만 씨. 그 사람들이 지금 1군 사령관, 2군 작전 사령관, 3군 사령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수가 이제 사실은 이제 육군 참모총장 나갈 기수이기도 하죠. 예. 예, 어떤 분들 댓글을 이렇게 달아놓으시더라고요. 문재인 정부의 적폐다 이러는데요. 이분들 임명하신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문제는 모든 분들이 그래도 사성 장군이 전역 지원서 냈네 이러면서 뭐 유사일의 처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전역 지원서를 제출한 거는 좀 꼼수죠. 왜냐하면 이것은 형사 범죄에 속합니다. 뭐 직권남용죄에다가 가혹행위에다가 과실수들을 다 따가지고 그렇게 담은 것 자체가 군 부대의 물품이니까 사실 그건 절도죄에 해당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인도 같이 최순실과 비슷한 공범이죠. 예. 그러니까는 남편이 묵인하에 방조하에 자기의 권력을 사유화했기 때문에
공범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민간에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 피의자가 되어서 수사를 받고 그 결과로 어떤 처벌을 받고 그 다음에 조치를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미리 전역 지원서를 내버리면은 명예롭게 그리고 네. 뭐 퇴직금 같은 것도 다 보전이 잘 되나 보죠. 그러면 네. 그저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부덕의 소치다라고 하면서 전역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랬던 분이요. 하루가 지나자마자 어떻게 본색이 드러나냐면요. 자기 부하인 정훈공보참모를 동원해서 사령관이 계속되는 군인권센터의 발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자중하는 것이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방부 감사에서 모든 의혹을 소상히 밝힐 것이다. 라는 호언장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건 폭로 직후 전역 지원서를 제출하고 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에 대해서 사죄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태도인데요. 또한 전자팔찌 사용과 관련해서 공관병들에게 팔찌를 착용시킨 적은 없고 손님이 방문 시 편의 목적으로 3회 사용했다라고 정훈 공보참모를 동원해서 반박하는 자료를 언론에 배포합니다. 그 사령관식 되는 사람이 내가 전자팔찌를 몇 번 눌렀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3번 이렇게? 예, 이게요. 어제부터 국방부 감사관실이 감사에 착수했는데 감사 받기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정훈 공보부를 동원해서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요. 이미 자기가 그곳의 성주인데 내가 데리고 있는 조리병과 공관병은 그러니까 입마감 다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도 저희는 신빙성이 점점 잃어가고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이요 제대로 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수사로 전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발장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4차 보도 자료를 이제 오전에 배포를 할 텐데요. 배포를 하고 나서 저희가 판단하고 안 될 경우에는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차 보도 자료에 담긴 내용 중에 이거는 정말 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만 좀 얘기를 해 주신다면. 하나만 말씀드리면은요. 참모차장 시절에요. 자기 공관병들을 군기 잡는다고 전방 GOP 부대에다가 일주일 동안 근무를 시킵니다. 역기적이죠. 일주일 동안 너희들 거기 가서 좀 겪어보고 와 이렇게. 요새 군기가 좀 풀린 것 같다. 바짝 세워야겠다. 이것은 직권 남용입니다. 그렇게 인사 발령을 갖다가 아니 훈련을 갖다가 임의로 보낼 수 있는 건 아닐 텐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전자팔찌가 어떤 형태인지 뭐 똑같지는 않는데 비슷한 것들을 아마 모델을 저희가 공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이제 또 갑질한 부분들이 추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런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보하는 사람들이 조금 서운했던 것들에 대해서 뭔가 감정이 남아있어서 증폭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닌가. 또는 한두 사람이 그냥 얘기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의혹들도 누가 제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건가요? 전혀 반대고요. 왜냐하면요. 참다 못해서 이제 연락이 오는 겁니다. 나는 저 부인이랑 엮이기 싫다. 왜냐하면은 본인들 이제 추가 제보하는 분들은 전역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전화 오는 이유는 보다 못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당시가 막 떠올라지니까는요. 그리고 저희가 크로스 체킹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참모차장 시절에 냉장고는 몇 대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몇 대다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이 A, B, C, D가 있으면 A가 이러는데 몇 대더라라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B한테. B한테는 얘기 안 해주고. B한테 얘기 안 하고 전화 오면 몇 대예요 물으면 몇 대 동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진술은 일관된 거죠. 네 명이 저희가 누군지가 모르는데요.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앞사람한테 들었던 얘기를 전달해 주지 않고 그냥 물어봐도 딱 일치한다. 그럼 GOP에 간 거는 어디를 갔느냐라고 물어봐요. 다 동일한 곳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왜 갔는지도 이유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은 제보의
진술은 심의성을 넘어서 매우 증거 능력이 있는 거죠. 네. 이 같은 경우에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공관변 보직을 없앤다. 민간인으로 바꾼다. 이 문제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저는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냥 월급 많이 받으시니까 가사 도움 있으시면 되고요. 가사 노동에서 장군들도 좀 뭐 같이 부인하고 이렇게 가사 노동 하시고 뭐 필요한에 따라서는 계약을 하는데 문제는 거기가 군사보호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원 조회 같은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육군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주고 그분들을 배치해주면서 월급은 중앙경리단에서 따로 그 월급만큼 빼고 장군에게 월급을 지급하면 되죠. 아하, 예. 어쩌면 위관, 영관 그리고 장성을 거치면서 당사자들과 그 부인들은 서로 계급으로 누르고 권위주의에 아주 쩔어 있었다. 이런 모양이니까 결국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갖다 다시 한번 뭔가 정신을 일깨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들여다볼 거는 어제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신보수주의를 표방한 혁신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혁신적일 줄 알았는데 국민들이 바라는 혁신을 담아내지 못했다 이런 평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세 가지가 빠진 자유한국당의 혁신 선언문,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예, 신보수와 뉴라이트가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건국절이 오히려 또 들어가 있더군요. 혁신선언문에. 네,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2년 지침 같은 혁신선언이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혁신위는 신보수주의 깃발을 높이 든다 이렇게 해놓고 그 방향으로 긍정적인 역사관을 꼽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인 건국절 얘기입니다. 이 혁신위는 1948년 건국 주장을 두 차례나 혁신선언문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 이래 자유민주 진영의 피와 땀으로 일으켜 세우고 지켜온 나라다.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는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이 옳고 정의로운 선택이었다는 긍정적 역사관을 가진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외에도 말이 신보수지 뉴라이트 가치와 강경 보수 이념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강성 귀족 노조 등 민주화 세대의 기득권도 비판하고 배격하는 혁신을 강조한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뭐 이 때문에 언론에서 극우양 후 혁신이다, 혁신 퇴행이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2005년 한나라당 혁신위 간사를 맡았던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진보 좌파 정권에 대항하는 것들로만 짜맞춘 혁신 선언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산무혁신선언문 세 가지가 빠졌다고 하셨는데 뭐가 그럼 빠졌다는 겁니까? 산무혁신선언문 첫째, 박근혜가 빠졌다입니다. 이 혁신선언문을 보고 가장 놀라운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박근혜의 박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왜 분당이 되고 혁신선언문까지 만들게 됐는지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최순실과 국정농단하고 그런데도 친박계 인사들과 함께 진박공천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탄핵까지 당한 거. 이건 뭐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요. 그럼 그 사태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이 들어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데 혁신선언문은 계속 두루뭉술 핵심을 비껴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슬그머니 한 게 있어요? 네. 개파 정치라는 구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눈앞에 이익만 쫓다가 야당의 하나로 전락했다. 자유민주 진영의 분열을 초래하면서 총선 공천 실패,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라는 쓰라린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뭐 예를 들면 경기에서는 졌는데 그 원인이 자살골을 넣은 거예요. 네. 그런데 보고서를 쓰면서 공격 전술이 잘못됐다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나 비슷한 상황이다. 뭐 이러니까 진지한 성찰이나 반성이 들어가 있을 리가 없는데요. 뭐 그냥 앞으로 잘하자 이런 공허한 외침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에 빠져 숨졌다 그러면 빠져서 숨진 게 아니죠. 못 나와서 숨진 건데 혁신을 못하고 못 나오면은 어렵습니다만. 네. 예. 아무튼 또 빠진 게 그러면 산무. 예. 뭐가 있습니까? 산무혁신선언문 둘째, 촛불이 빠졌습니다. 국민들께서 뭘 원하셨는지 좀 분명히 알아야 될 텐데 이게 빠졌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추락한 또 다른 원인, 이 1700만 촛불 민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한겨울 추위에 오돌오돌 떨면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 분노한 민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새로운 정당의 가치를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고민하는 게 정상인데요. 혁신위는 거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신보수주의 가치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을 했는데 그 내용을 뭐라고 설명했느냐 하면요. 이것도 또한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예. 대의제 민주주의는 광장 민주주의와 같은 직전 민주주의의 위험을 막고 다수의 폭정에 따른 개인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며 시민적 덕성의 함양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다. 굉장히 어렵죠. 열심히 잘 해보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주장을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촛불 민심은 위험한 다수의 폭정이었다. 다수의 폭정이었다. 예. 이런 직전 민주주의 요구가 표출되지 않도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시민들이 덕성을 높여나가도록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네. 한번 다시 읽어보면 아마 아시게 될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에는 광장이 없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있는데요. 과연 국민 몇 명이 이 주장에 동의를 할 수 있을까요? 시민적 덕성의 함양을 통해서 제대로 좀 사회를 제대로 만들어 봐야 된다. 시민들이 날뛰었다 이런 얘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시민들이 제대로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알 수 있도록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이런 건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국민들입니까? 예. 오히려 정치인이 국민들한테 가르침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마지막 하나 빠진 건 뭡니까? 산무혁신선언문 셋째, 시민이 빠져 있습니다. 시민. 네. 뭐 서민 중심 경제 얘기도 들어있고 뭐 이것저것 들어가서 뭐 해당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서민 중심 경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예를 들면 신보수주의는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서민 중심 경제를 지향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 근데 말 따로 입 따로입니다. 이 서민이란 단어가 뭐 그렇게 또 대단하다고 혁신위에서 마지막까지 논란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마지못해 서민이란 글자를 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혁신선언문 발표가 처음 발표되기 40분 전에 취소됐던 이유도 이 서민이란 표현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최희범 혁신위원이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증언까지 해줬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논란 끝에 서민이란 단어가 들어가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동열 혁신위원이 반발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이 헌법적 가치인 시장경제에 반한다. 이게 이유인데요. 저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 서민을 대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장 경제가 헌법에 들어있던가요? 그런 건 아닌데 헌법적 가치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와 서민 중심 경제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건지 이것도 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이 외에도 국민의 기본권 증진 방안이라든가 뭘 또 증진시켜줘야 되는지 지방분권이나 가장 중요한 정치 혁신 이런 그렇죠. 것들 이런 중요한 화두도 모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어제 발표한 혁신선언문대로 자유한국당이 혁신하면 정말 앞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 저는 좀 갸웃하게 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동안에 혁신을 왜 했어? 혁신선언문을 왜 썼어? 이런 지적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근데 아무튼 대단합니다.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무너지고 쪼개지고 국민에게 버림받았는데도 혁신선언문을 이렇게 내놓는 거 보면 참 역시 긍정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김성환의 행간. 예, 김성환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장군 부인의 갑질 인터뷰를 들으시고 7846님이 저희의 궁금증을 풀어주셨네요. 그 1번 뜨면은 뭐 안방으로 달려가고 2번 뜨면은 2층으로 달려가고 하는 그 호출벨은 식당이나 카페에서 알바들을 호출할 때 쓰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럴 때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부 여기서 접고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정부가 초강경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정책위 의장을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지난주부터 새로 선보인 코너입니다. 탐정 손수호. 오늘은 수십 명, 수백 명의 성추행 피해자가 나온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경북 청도에서는 개그맨 전유성 씨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개나 소나 콘서트를 엽니다. 올해가 벌써 9년째라고 합니다. 계속되고 있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콘서트의 비결을 들어보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가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는 샵 1212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톡이나 레인보우 무료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보다 규제 강도가 높다는 평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정치권도 술렁술렁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이번엔 정말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정책위 의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태년입니다. 어제 이해훈 대표는 그 부족한 지역에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물량 문제인데 어떻게 그걸 꼭 투기 문제로만 보느냐. 그런데 정말 집값 상승의 핵심 원인이 다주택자의 투기에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2010년에 100%를 넘어섰거든요. 예. 그리고 2015년에도 102.3%로 올랐는데 그리고 이제 지난 정부만 보더라도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름은 매번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보금자리 주택, 행복주택 그랬는데 공공주택, 민간주택 이게 다 합쳐가지고 매년 평균 25만 호 이상씩은 공급을 해 왔었어요. 예. 그런데 자가 보유, 그러니까 자기 집을 소유한 비율이 2010년에 전국 평균 61.3%였는데 2016년에 59.9%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네. 서울만 보면은 2010년에 자가 보유율이 51.3%였는데 지난해에는 45.7%까지 떨어졌고요. 그 사이에 가계부채 총량은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자가 보유율은 떨어졌는데 가계부채는 늘어났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주택 공급 늘리고 DTI, LTV 완화하고 금리까지 낮춰가면서 집 사기 쉽도록 여건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자가 보유율이나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결국 투기 세력들 또 다주택자들 우리 부동산의 투기로 들어오는 여건만 만들어줬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지금 거죠. 주택 보급률 103%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어제 이해훈 대표 지적도 96%, 97%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가고 싶은 특정 지역은 주택 공급이 딸린다 이 얘기인데 말이죠. 네. 이제 서울과 수도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 이번에 부동산 대책은 단순히 각종 규제를 통해서 안정화시키겠다 이것도 하나가 있지만 또 큰 축으로 하나 보면 수도권의 공급 물량을 확대해서 물량이 충분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게 함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 공급된 물량도 역시 투기 세력들이 많이 가져간다 이런 뜻도 담겨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못 들어오도록 그래서 정말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실거래 시장을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기대하는 정책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각종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공급 물량을 늘려서 집 사기 편하도록 이게 쉽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책적 효과가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10년 전에 참여정부 때 대부분 내놨던 정책이 아니냐 이제 이런 평도 있고요. 그래서 참여정부 때도 양도세 강화 이후에 매물이 줄어들고 집값이 뛰는 역효과도 있었는데 하면서 걱정도 합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0년 전 상황과 지금은 다릅니다. 이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실제 도시개발 정책을 주관하는 지자체하고 손발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그게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뉴타운 광풍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있었잖아요. 이명박 서울시장 때. 그렇죠.
서울 곳곳에 뉴타운 재개발한다는 명분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를 못하고 오히려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했던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서울만 그런 게 아니고 하다못해 2005년도 831 대책이라고 재산세 중과세 방안을 참여정부에서 내놨는데 당시 한나라당 단체장들이 이걸 다 거부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또 고가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그 세금, 종부세 이른바 그걸 도입을 했는데 세금 폭탄 운운하면서 또 반대를 해버렸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각종 이 투기 억제 수단을 도입했던 게 참여정부였는데 지난 10여 년간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질 않았고 오히려 투기 세력들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더 만들어줘 버린 거죠. 지난 10년 동안. 양도세가 부담돼서 다들 집을 안 팔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할 거고 그러다 보면 거래가 뚝 끊기고 오히려 거래가 없으니까 또 부동산 가격은 다시 오를 거 아니냐. 이 걱정은 없단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제 집을 부자들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냥 버틸 거 아니냐 이제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주택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버틴다면 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적 임대주택도 매년 17만 원씩 꾸준히 공급을 할 거고 또 무주택 서민 중심의 정책을 운영할 거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러다가 정권 바뀌면 뭐 또 다른 거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일단 움켜쥐고 기다려봤자 공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손해일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이군요. 이번 정책의 효과는 뭐 충분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뭐 남겨놨던 보유세라든가 이런 문제를 또 나중에 다시 추가로 내놔야 할 것 같습니까? 이걸로 충분할까요? 네, 저희들은 이번 종합주택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또 만약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원칙은 반드시 이 집값 폭등 때문에 우리 집 없는 서민들이 눈물 흘리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네. 또 어떤 청취자들께서는 지금 의견을 막 주고 계신데 풍선 효과를 좀 살펴주셔야 됩니다. 서울이나 세종을 억제하면 뭐 대구 쪽이 뛴다든가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시나리오를 짜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서울 지역의 투기 자금이 풍선 효과를 통해서 외곽으로 흘러가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염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까지 다 염두에 두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은 또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추가적인 대책할 때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보유세입니다. 보유세는 뭐 아무래도 조세 저항도 크고 너무나 거대하게 이제 전방위적으로 번져나가는 것이어서 조금 아직은 빠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결국에 나중에는 보유세도 꺼내 드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번에 논의도 한번 하셨습니까? 대책 발표했는데요. 하루 만에 추가 대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알겠습니다. 않겠습니까? 논의는 있었습니까? 다만 보유세도 한번 해볼까라고?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파트 가격도 분명하게 잡습니다만은 주택의 자가 보유율 이걸 늘리는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해 갈 것입니다. 문제는 자가 보유를 어떻게든 늘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다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국민 모두를 위한 그런 정책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정책을 운영해 갈 것입니다. 일단은 양도세에 대한 규제를 이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래도 안 되면 보유세도 건드릴 수는 이제 있는 문제겠군요. 그리고 근데 지금 시중에 가장 큰 힘은 역시 유동성이 큰 거 하고 그래서 뭐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하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건데 부동산을 이렇게 규제하는 것만으로 대책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 집 없는 서민들, 중산층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한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의 시장은 분명하게 보호하고 또 확대를 해야 합니다. 예. 또 공급 물량을 늘려서 또 집 사기 쉽도록 해줘야 되고요. 다만 우리가 하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공급 물량을 늘리더라도 만약에 다주택자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이 시장에 진입을 해버리면은 우리 서민들의 집 마련은 더더욱 갈수록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아주 집값 폭등으로 인해서 뭐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해도 내 집 하나 마련할 수 없다. 이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잖아요. 또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가 보유율 높이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청약제도는 이걸 겨냥한 거겠죠, 역시.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 또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청약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번 정책에서 그 부분까지 다 탑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보유세 빼고는 뭐 전방위적으로 투기 세력들을 압박하는 거대한 정책을 내놓으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예상대로 집값이 잘 안정되고 서민들을 위해서 자가 보유율도 확 좀 높아지면서 내 집 마련하기 편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음악이 미션 임파서블 뭐 이런 건 줄 알았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보는 탐정 손수호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사건,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사건,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손수호입니다. 예, 지난주부터 큰 화제가 됐습니다. 예. 변호사 손수호가 아니라 탐정 손수호. 부담스러우신가요? 갑자기 이렇게 코너도 바뀌고 주목을 많이 받으면? 저보다 PD님들이 더 긴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제대로 띄웠는데 두 번째도 잘 나가야 될 텐데 뭐 이런 거군요. 예. 자, 오늘 주목하신 사건은 뭡니까? 네, 바로 부안 여자고등학교 성추행,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이건 상상하기 참. 체육교사가 수십 명의 자기 제자들을 성추행해서 큰 충격을 줬던 그 사건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여자 고등학교의 체육교사. 또 피해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에 달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준 그런 사건이죠. 예. 사건 개요를 일단 좀 이렇게 한번 설명을 쭉 해주신 다음에 파헤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6월에 전북 부안에 있는 부안여고 학부모들이 경찰에 그 학교 체육교사에 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예. 제자인 여학생 10명이 그 교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수사를 진행해 보니까 피해 학생이 10여 명이 아니라 무려 40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육교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사의 강제추행 사실까지도 드러났는데요. 특히 그 체육교사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심지어 수업 도중에 여학생들의 신체를 만지거나 또는 교무실로 따로 불러내서 추행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00건이 넘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고요. 학생 기록부와 수행평가 점수 조작, 또 학생들에 대한 폭언, 폭행, 금품 요구 등 온갖 악행이 다 드러났는데요. 결국 그 교사는 아청법이라고 부르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미 지난달 13일에 구속됐고요. 또 새로운 혐의가 드러난 다른 교사 한 명도 엊그제 구속된 상태입니다. 둘 다 구속됐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뭐 대답은 뻔해요. 내 딸 같아서 귀여워서 잘하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뻔한 이제 변명들을 늘어났겠습니다만은 많은 이제 피해 학생들이 다 증언을 하고 결국 구속되고 또 다른 사람도 구속되고. 그런데 학생 기록부와 수행평가 점수를 조작하면서 아이들을 압박하고 폭언, 폭행에 금품 요구, 대체 여기가 학교인지 뭔지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제보자들이 한 이야기인데요. 이미 지금 구속은 됐지만 그 성추행, 강제추행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많았다. 언론에 알려진 거는 10분의 1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나 이 교사가 학교에서 왕처럼 군림했다고 합니다. 이 교사의 눈밖에 나면 학생들의 학교 생활 자체가 매우 괴로워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담임은 아니지만.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수행평가 점수를 악용했다고 합니다. 자기 과목 평가를. 네, 그렇습니다.
체육 과목이요. 수시로 학생들을 불러내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수행평가 점수를 깎겠다라는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각 반마다 반장이 있잖아요. 예. 그럼 반장들의 경우에는 정도가 더 심했다고 하는데요. 담임교사가 아닌데도 스승의 날 선물. 또 참 이게 놀랍습니다. 발렌타인데이 선물. 발렌타인데이에 자기 선물을.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수학여행 갈 때도 선물을 챙겨야 했고, 그 챙기지 않으면은 그 반 전체의 체육 과목 수행 평가 점수를 깎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었다고 했고요. 3년 동안 정말 수도 없이 선물을 하느라 부모님 돈이 몇백만 원을 들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졸업생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뭐 자기가 화이트데이 되면 갚는 것도 아닐 건 뻔하는데. 당연하죠. 참. 네. 근데 이렇게 크게 번져서 뭐 전부 다 피해자가 될 때까지 어떻게 문제 제기가 없었을까? 이 부분 참 궁금해요. 바로 그 부분이 오늘 이 사건을 다루게 된 주된 이유인데요. 예. 그중에서도 몇 가지 부분을 특별히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문제였습니까? 네, 각각의 학생들은 익명의 섬이었다. 네. 익명의 섬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 알리지도 않고 그냥 나만 끙끙거리고 다들 그냥 웅크리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물론이고요. 졸업생들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학생들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학교에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나도 당했다라고 털어놓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추행 범죄, 강제추행죄의 특징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뭐냐면요. 피해를 증명할 만한 물증이 뚜렷이 남지 않습니다. 네, 특히나 거기에 더해서 피해의 결과물도 잘 남지 않습니다. 추행이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만지는 거, 접촉하는 것도 강제추행에 포함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는 그 순간, 그 상황을 누군가 지켜보지 않고서는 증인도 남아있기 어렵고 또한 물증, 피해 상황이 남기도 어렵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혹시 믿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렇죠. 이런 걱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 신고를 주저하게 됐고 수치심을 느꼈지만 계속 참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얘기를 듣다 보면 뭐 거의 드러내놓고 성추행을 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이게 참 충격적인 이야기가 계속 연이어 나옵니다. 졸업생 말에 따르면요. 이 교사가 각 학년에 한 명씩 특별히 마음에 드는 학생을 정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졸업생의 표현에 따르면 마치 애인처럼 행동했다고 하는데요. 교무실에 가면은 그 학생이 애인으로 지정된 학생이 그 선생님의 교사의 무릎에 앉아 있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책상 청소를 도맡아서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정된 학생은 마치 공주처럼 취급을 받아서 그 학생과 다른 학생이 뭐 다퉜다, 싸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학생들을 시켜서 그 공주처럼 애인처럼 그 지정된 학생과 싸운 그런 그 학생들을 따돌림 시켰다고 합니다. 저 녀석이 못 됐는데 주변에 애들 못 가게 하고 뭐 그렇게 하라 하고 따돌렸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성추행, 강제추행을 당했더라도 제대로 된 신고를 하지 못한 상황이 오히려 당연했던 거죠. 그러면 참 신고를 한다든가 부모님한테 가서 엉엉 울면서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이 요새 우리 아이가 다쳤다 그러면 난리가 날 텐데 그런 게 없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참 저도 믿기 어려웠는데요. 지난달 25일에 전북도 이회에서 그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 질문이 있었습니다. 교육감이 출석해서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이 학교에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된 게 맞다고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 재학생이나 졸업생은 이 사실을 부모에게 말했다. 그런데 부모들도 내가 먼저 나서서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면 혹시라도 보복이나 가해가 뒤따를 것을 우려해서 침묵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입을 다물면서 결국은 모두가 입을 닫아버린 상황이 된 거죠. 직장 같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은데 학교 같으면 혹시 가능성은 있겠어요. 예를 들면 야, 졸업 몇 달 안 남았는데. 네. 뭐 이런 식으로. 직장도 그런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직장도 뭐 어차피 험한 일을 당하기 싫으면 입을 닫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분명한 거는 범죄입니다. 성추행도. 물론입니다. 범죄는 고발하고 아예 징벌을 내려야만 없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참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뭘 잡으셨습니까? 또 하나의 여고 괴담이다. 그 무서운 영화요. 뭐 하늘 품고 죽은 여학생의 원혼이 나타나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히 괴담이다
이건 뭐 헛소문이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예. 이 영화가 98년도에 개봉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을 품고 죽은 여학생의 원혼이 학교에 머물러 있다는 설정의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주목할 부분은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뭐 학업 성적 그리고 누가 공부 잘하냐 또 가정 형편 누가 넌 부잣집이냐 부모님 뭐하냐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설정되는 학교 현실을 그린 영화였거든요. 예. 이번 부안여고 사건도 그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예, 부안여고는 그 지역 내에 거의 뭐 유일한 인문계 여자 고등학교라 다 글로 가야 된다 그러던데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번 사건을 더 크게 키운 원인 중에 하나가 됐는데요. 특히나 부안여중 졸업생의 80% 이상이 이 부안여고로 진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졸업생들도 내가 이렇게 이 일을 당하고 있지만 나중에 결국은 본인들의 동생들도 그 학교를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 굉장히 절망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 이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 바로 농어촌 지역 학교는요. 이제 그 수시 입학의 비율이 높고 또 학교의 특성상 내신 점수가 결국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신에 영향을 미치는 수행평가 점수가 1점이 아쉬운 꽤 굉장히 작은 점수도 아쉬운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행평가 점수를 채점하는 교사에게 대놓고 문제를 제기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죠. 예. 이게 구속된 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학생기록부와 수행평가 점수를 조작하기도 자기가 조작하면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정상적으로 등교한 학생을 지각 처리하기도 하고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벌인 그런 상황입니다. 하하. 그런데 결국은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교감 선생님도 계시고 학부형들도 계시고 동네 어른들 뭐 경찰서 아저씨까지 다 계신데 어른들이 이걸 전혀 감지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피해자가 늘어날수록 놔뒀어야만 했는가 참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짚을 포인트가 바로 어른들이 보호해주지 않았다입니다. 예. 일단 다른 교사들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감으로 알지 않습니까?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나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알았다, 모를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특히나 이제 이 교사만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조사해 보니까요. 관련된 다른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구속된 교사가 있고 그 외에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욕설, 폭언, 금품 요구 등을 했고요. 예. 그런 교사가 10명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교사가 40명이니까 그 4분의 1에 가까운 숫자의 교사가 여기에 연루됐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학교가 뭔가 정상적이진 않아요. 그죠?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뭐 약점을 털어서 내놓으면 다 있을 것 같으니까 아마 그런 걸로 침묵의 카르텔이 아니라 뭔가 범죄의 카르텔 같은 게 이제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런 범죄나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 뭐 비난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몰랐다. 라고 한다면 주변 일에 작은 관심조차 없었던 것이고요. 또 알면서 묵인하고 방조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교육자의 자세가 절대 아닌 것이죠. 예. 교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어떤 책임을 묻기도 해야 되지만 본인들이 뭔가 뼈아프게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동료 교사들로서도 뭐 할 말은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학교뿐만 아니라요. 경기도 여주에 있는 또 모 고등학교에서도 역시 유사한 그런 성추행,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예. 그 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여학생의 3분의 1 넘게 추행을 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담임교사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나중에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 이야기하자라고 했을 뿐 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예. 동료 교사들의 어떤 대응이라든지 이런 사태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 체육교사가 이게 다른 교사들과 교장, 교감, 감독자들을 무시할 정도를 보면 뭔가 끝발이 있는 사람이거나 뭐 그런 게 있나 보죠. 그 부분이 예. 실제로 지금 좀 의심이 됩니다. 왜냐면은요, 지금 교육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만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다른 교사, 심지어 교장이나 교감을 상대로도 갑질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북도 의회에서 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전북도 의회 이해숙 의원은 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미 이 교사가 17년 전에 다른 사립학교에서 직위 해제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런 교사가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와서 이런 짓을 했다. 그런데도 학교 당국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거는 이 교사와 학교 또는 법인, 학교 법인이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채용 과정에서 뭔가 검은 거래가 있어서 약점을 잡힌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학교법인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감사가 다 끝나고 결과가 발표되면 혹시라도 이 해당 학교 그리고 법인과 동료 교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했던 또 다른 원인이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탐정 손수호,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향 뉴스 현장.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걸어 다니는 사람들, 꼭 좀비 같다고 해서 스몬비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 호놀룰루에서 보행 중에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스마트폰에 코를 박고 길을 걷는 사람들, 저는요 스마트폰에 코를 박고 한 손으로는 애를 또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면서 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법으로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스몬비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분이 앞 좀 보고 다녀요. 위험해도 앞에만 잘 보고 다니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횡단보도 걸어갈 때 그거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큰일 날 뻔했죠. 등골이 아주 그냥 여기 타고 보고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아니 거기서 뛰어가시면 어쩝니까? 깜짝 놀랐네 진짜. 스몬비족이라고? 네. 혹시 뭔지 아세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스마트폰을 쫓는 좀비 같은 사람들? 스마트폰이랑 좀비랑 합친 말이에요. 아, 네. 그런 말 나올 법도 한 것 같아요. 많이 봤죠. 아찔아찔하죠. 그럴 때마다. 빵빵거리도 그냥 지나가. 진짜 차 몰고 다닐 적에 진짜 조심하게 돼요. 미국 호놀룰루에선 벌금을 부과하는 보행 중 인도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 적발되면 4만 원 상당의 벌금을. 우리나라도 빨리 정해야 돼. 우리나라는 한 $50 정도 해야 돼. 벌금까지 생각이 안 해봤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차라리 그런 게 낫겠어요. 근데 이거 보는 건 개인의 자유인데 그걸 굳이 벌금을 내면서까지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캠페인 같이 뭐 좀 광고를 잘 해서. 네, 그게 어떤 법으로다가 제재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닐까요? 굳이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양천장교 방향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 정렬신호로 바뀌었습니다. 꼭 필요한 기기지 않습니까? 다만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라고 하는 생각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걸어다니는 사람들이랑 대화도 좁고 하니까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길을 가면서 너무 핸드폰만 보지 말고 양옆하고 앞뒤도 좀 살펴주면서 걸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마트폰 화면 보랴, 이어폰 또 귀 기울이랴, 주변을 살피기가 어려우니까 사고는 뭐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아주 급한 일이 아니라면 보행 중 스마트폰은 잠시 넣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험천만 스몬비들의 거리 행진, 음향뉴스 현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네, 많은 청취자들께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탐정 손수호를 들으시고 김우성님은 학생들이 못된 그 교사를 고발해서 민원이 해결이 될 것 원만히 해결될 것 같았으면 왜 안 했겠습니까? 당장 불이익 당할 게 뻔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렇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우니까 학생들, 어린 학생들로서는 참 난감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선생님들이나 또는 다른 어른들이 뭔가를 못된 짓을 하면 분명히 그거는 성희롱입니다. 범죄니까요. 신고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애들한테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 부동산 대책 인터뷰를 들으시고 비판적인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나승진님, 노후 대책이나 재테크를 얘기하시는 거겠죠. 정당한 부동산 투자마저 다 투기꾼으로 몰락시키면 빈대 잡으려다 초과상관 태우는 꼴이 됩니다라는 얘기도 했고, 엄대진님, 4705님 등은 다가구 소유자 보유세 도입까지 해서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또 해주시네요. 그리고 1678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인터뷰 들으시고 법적 처벌 꼭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CBS가 끝까지 관심 가져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청취자 의견 감사합니다. 이어서 권영철 기자의 와이뉴스로 가보겠습니다. 권영철 선임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만나는 건 오랜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를 준비했습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의 1심 재판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죠. 네. 그런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좀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 불안감이 좀 나돌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재판부에서 조윤선 피고인에게 핀셋 무죄 블랙리스트 관련 그랬죠. 박근혜 피고인이 뭐 블랙리스트 공범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얘기도 했죠. 또 박근혜 피고인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 재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끝내 출석을 거부했죠. 예. 또 삼성에서는 뭐 아니라고 계속 버티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게 입증이 가능하냐, 유죄 입증이 가능하냐 이런 이제 불안감,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영수 특별검사팀 왜 점점 불안해 보일까? 이렇게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사실은 분노하는 심정적인 문제하고 그걸 갖다 법정에서 실체를 밝혀내는 증거 위주로 밝혀내는 거하고 참 거리가 있긴 있는데. 탄핵 심판하고 개별 재판은 분명히 다르죠. 다르기는. 그렇죠. 예. 네. 그나저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죄냐 무죄냐를 예단하는 건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의견은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성급하게 결론을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일은 8월 27일입니다. 지금 예정대로는 8월 7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아마 결심 공판이 있을 거고요. 8월 21일에서 25일 사이 그 주에 아마 그 1심 선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8월 24일 목요일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뇌물 주고받고 한 거지 뭘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유죄 입증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 나오고는 있어요. 시중에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이나 일부 언론의 보도만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거나 심지어 결정적 한방 이른바 스모킹건이 없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시중에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 유죄가 흔들린다면 당연히 박근혜 최순실의 뇌물 수수 혐의 입증도 흔들리겠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뭐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 보면은 불안감이 과도한 게 아니냐 그런 게 알게 됩니다. 특검에서는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하나하나 따져보죠. 뭐 국정농단은 능력 없는 대통령이 국정을 엉망으로 했다는 간단한 얘기지만 그러나 법정에서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이제 뇌물, 뇌물 얼마를 어떻게 해서 받았고 대가가 뭐고 이게 나와야 되는 건데요. 예, 삼성 관련 재판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렇죠.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핵심 중 하나가 삼성그룹 관련 뇌물죄 부분이죠. 뇌물에서 핵심이 뭡니까? 돈이 오고 갔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삼성그룹에서 돈을 준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초기에는 뭐 돈은 갔어요. 초기에는 부인하고 그랬지만 지금 재판 과정에서는 그 부분은 삼성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 박영수 특별검사는 뇌물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오고 간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다툼이 없다. 왜 돈을 줬느냐, 돈을 준 이유가 뭐냐 이걸 두고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이죠. 박 특검이 살인죄 수사를 예를 들면서 사람을 죽였다는 건 입증이 됐고 다툼이 없다. 그런데 왜 죽였느냐, 살해 이유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은 돈이 오고 간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걸 잊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체 자체는 범죄가 되지만 돈 자체는 그렇게 시체만큼의 범죄 입증은 안 될 것 같은데 좀 약간. 그러니까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 이완구 전 총리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이유는 돈을 줬다는 진술을 믿지 못하거나 입증이 안 됐다는 것이지. 그렇죠. 왜 돈을 줬느냐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돈을 주고 간 사실이 입증이 되면은 나머지는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간접이나 정황이 아닌 결정적인 뭔가를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얘기 아닙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뭐 스모킹건이 없다, 입증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는데 변호인들의 전략을 그대로 받아서 보도하기 때문입니다. 아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관련 언론 보도, 특히 특정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특검이 입증을 하지 못한 것처럼 몰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 매체들의 이름을 거론하면 할 수도 있지만은 아마 여러분들 다 검색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읽다 보면은 아이고 삼성 측 사람 만나가지고 한 2시간 얘기는 했겠군 이런 게 있죠. 예, 짐작 가는 게. 예. 또 삼성그룹의 대응도 일관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처음부터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큰 틀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지만은 재판 때마다 그때그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피고인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일제히 증언 거부를 했죠. 또 어제는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거나 내가 결정했다면서 이 부회장 보호에 나서고 있잖아요. 예. 특검의 핵심 관계자는 삼성의 변론 기조에 일관성이 없이 왔다 갔다 한다. 저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고하지 않았다. 보고를 왜 안 했냐고 나중에 질책을 받으면 책임까지 지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윗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재벌 총수로부터 이른바 통치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는데 결국은 뇌물죄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뭐를 해줄 테니까 얼마를 내시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잘 좀 해봅시다. 그러면 돈은 들어오고 이것도 결국은 포괄적으로 보면은 그거 뇌물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삼성그룹에서 주장하는 대로 강요에 의한 금품 제공이라면은 민주국가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하하. 군사 독재 시절이던 전두환 전 대통령도 강요죄로 처벌받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삼성의 재판 전략은 결국 큰 틀에서는 뭐 인정하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는 혐의에서 살살 빠져나가는 이런 전략인가요? 이게 디테일의 오류라고 얘기하는데요. 디테일만 가지고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이목을 흐리게 됩니다. 큰 틀에 돈을 주고 준 거는 맞고 그다음은 대가성을 따지고 가는데 뭐는 맞고 뭐는 아니고 이렇게 따지고 있다 보면은 본질은 사라지고 그 디테일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디테일의 착각, 디테일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건데 지금 뭐 어제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도대체 삼성그룹의 최고 책임자는 최지성 부회장이냐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막판에 다가오니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등이 뭐 모르쇠 전략 또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전략, 내가 했다는 전략 이렇게 전략으로 나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미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나저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 공판에도 불출석했는데 증인 신문 없이 재판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박근혜 피고인이 나와서 증언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 특검에서는 박근혜 피고인이 나와서 뭔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줄 것을 기대는 했던 것 같은데 예. 그거 없이도 갈 수 있는 건데 박근혜 이제 피고인이 증언 거부를 한다는 자체가 심정으로는 사실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겁니다. 어쨌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뭐 증언 선서를 하고 증인으로서의 진술을 하는 건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네. 그나저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이것보다는 블랙리스트 그러면 조윤선 피고인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요새 아직도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갔죠. 이제 뭐 특검이 항소를 했고 김기춘 피고인도 항소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김상률 전 교문수석은 사실은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혐의를 부인했는데도 결국 법정 구속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윤선 피고인만 콕 집어서 핀셋 무죄를 한 부분인데 결국 특검에서는 보강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예. 검찰이 수사를 더 해서 이제 유죄를 입증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밖에서 보는 특검이 불안해진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은 우리의 느낌이고 특검은 나름대로 아직은 자신이 있다는 거고. 그게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인데 재판은 끝나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판단하는 일도 아니고요. 차라리 저 변호인은 왜 저런 주장을 하는지 또 어떤 매체가 왜 저렇게 보도하는지 그 행간을 읽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예. 재판부도 이런 재판이 국정농단 사건이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이고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걸 잊지 않고 있을 겁니다. 아마 좀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와이뉴스 권영철 선임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토요일 경상북도 청도에서 아주 보기 드문 개판, 말이 좀 이상한데 멍멍이판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반려견과 반려견의 가족들이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개나 소나 콘서트가 열린다고 합니다.
단순히 우스개 이벤트가 아니라 전통 있는 콘서트입니다. 클래식 음악이 연주된다고 합니다. 이 콘서트를 처음으로 기획했고 9년째 연출을 맡아오고 계신 분이 바로 개그맨 전유성 씨입니다. 화제 인터뷰 오늘은 개그맨 전유성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네. 살고 있는 청도 군민 전유성입니다. 아, 자리를 잡으신 곳이 청도십니까? 네네. 그러시군요. 네. 본래 동물 애호가셨습니까? 이런 콘서트를 기획하셨다고 하니. 아니, 동물 애호가는 아니었고요. 예. 개는 제가 좀 무서워했고, 싫어하진 않았는데 좀 무서워했었죠. 예. 어렸을 때 심하게 물린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 행사를 하면서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고, 9년째 되니까 조금씩 친해지는 중입니다, 이제. 이런 콘서트를 기획하게 된 취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제가 청도 내려오기 바로 직전에 최유라 씨랑 같이 방송을 했었거든요. 아, 그렇죠. 예, 기억납니다. 최유라 씨가 어느 날 애가 아파서 밤을 샜다고 그리고 눈이 퉁퉁 부어서 왔어요. 왜 그러냐, 큰 애가 아프냐 작은 애가 아프냐 그랬더니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아파서 그런 거였다고 그러는데 저는 개 아픈 것 때문에 울고 음악 나가는 도중에 선생님 차도가 있습니까? 이런 전화를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이 났는데 제가 우연히 황간에 공연 갔다가 다친 고양이가 제 앞으로 엉금엉금 기어 나오는 걸 보고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키우게 되면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됐어요. 소위 이제 애완견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죠. 9년째면은 계속해서 뭔가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인기의 비결은 뭔 것 같습니까? 예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는 사실 집에서 키우는 개 때문에 어디 못 놀러 가고 그런 세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려견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맡기고 갈 데가 없어서 어딜 못 가시는, 휴가를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왕이면 같이 오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으로 했더니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해주셔서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개나 소나 콘서트면은 소도 등장을 합니까? 네, 그래서 청도는 소싸움이 원래 유명해서 그렇죠. 사실은 소가 간판 스타거든요, 청도에. 그래서 해에 우승을 좀 한 소를 따로 저희가 한 마리 모셔다가 그날 좋은 사료도 특식으로 먹이고 또 소 주인이 공연을 하나 이제 소한테 바치는 헌정곡을 저희가 연주할 적에 앞으로 끌고 나와서 한 바퀴 이렇게 도는 퍼포먼스를 하죠. 클래식 공연인 이유는 강아지 친구들이 이 음악을 좋아하나요? 해석을 저희가 그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위풍당당 행진곡을 연주하면서 개들아 복날이 돼도 기죽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을 저희가 그렇게 갖다 붙이죠. 신세계 교향곡 앞으로 너희들은 이제 신세계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하고 정 해설할 말이 없으면 이번에는 견주들을 위한 음악입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주인들이 껴안고 있어서 얌전하게들 있습니다. 혹시 리듬 타거나 이 스웩 같은 걸 보이는 개들도 있나요? 가끔씩 있어요. 음악을 하다 짜잔 하다 쉼표 나올 때 그때 왕왕 이렇게 짖는다든가 한두 마리가 그렇게 해요 매년. 반려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는데 휴가철에 마땅히 맡기고 갈 곳도 없고 또 함께 가기도 어렵고 이런 가족들은 정말 좋아하겠습니다. 매년 오는 단골 고객들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첫 해 때 왔던 강아지가 3대가 이제 새끼를 낳아서 측에 자식을 낳아서 3대를 유모차에 3칸으로 해서 할아버지, 부부, 할머니 그리고 이렇게 3대를 같이 유모차에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강아지의 수명을 생각하면 3대가 나란히 등장할 수 있겠군요. 네네네. 이제 하나 안타까운 거는 유기견을 놓고 가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슬그머니. 네, 슬그머니. 그러니까 잘 깨끗하게 이제 털 손질도 다 해가지고 좋은 주인 만나라고 놓고 가시는데 유기견 협회 계신 분들은 한눈에 알아보더라고요. 저거 놓고 갔구나. 틀림없이 그런 일들도 있었고, 기억에 남고 그러죠. 예. 그러면 개나 소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혹시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무료죠, 무료. 무료로. 네네. 계속 유료 안 하고 그냥 무료로 가실 겁니까? 네, 계속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말 아닙니까? 당장 입장료는 무료로 가는데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오시면 돼요. 예. 그게 이제 한 8,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공연장이 좋은 데가 있어요. 예. 여름에, 한여름에. 그때는. 네, 네. 혹시 청와대에서도 반려견을 지금,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 초청장을 보내보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초청장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그 대선 때, 대선 주자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오시겠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사실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 왜냐면 조그만 군에 그 대선 후보급들이 뜨면 여기 군청에 계신 분들이 무진장 바빠지거든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에 그 영상은 받았어요. 영상 네. 받은 거는 저희들이 틀고 그랬죠. 청취자들께서는 뭐 될 것 같다고 응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한번 네네. 이 소식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그 영상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서 올해 한번 틀어볼 생각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네, 네. 네. 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색적인 휴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공연 성대하고 즐겁게 치러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북 청도에서 9년째 열리고 있는 개나소나 콘서트의 총연출을 맡고 있는 개그맨 전유성 씨였습니다. 공관병에게 갑질을 한 사성 장군이 옷을 벗습니다. 이럴 때 별이 떨어진다고 하죠. 요즘 밤에 잠 못 이루는 장성들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별이 우수수 떨어지는 건 아닐지. 뉴스쇼가 선정한 오늘의 노래 별이 빛나는 밤 스타리 나십니다. 8월 3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